벨기에 디자이너가 몇 명 뭐 엔드메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벨기에 엔트워프 6인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엔트워프에 가면 맥주하고 감자튀김 먹었는데 자기네가 감자튀김이 원조라고 그러면서 감자튀김 원조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뭐 발맛도 없더. 그리고 거기는 엔트워프는 항구 도시여가지고 뭐 되게 공업 도시야. 그리고 좀 뭔가 1800년도 후반에 독립을 했거든. 네덜란드에 포에서 합쳐져 있다가 그러니까 아주 후반기 된 거고 딱 중간에 껴 있었잖아. 그래서 되게 많이 이런 눈치를 사방을 잘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아. 그냥 내가 벨기에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정학적으로 봐서 지도적으로 봐서 그런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놀랍게 얘네 인구도 1100만 밖에 안 돼. 되게 작지. 스웨덴도 1000만이 안 되나? 뭐 10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5천만이 적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적진 않은 거지. 뭐 물론 1억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족은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벨기에 디자이너 6인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드리스만 노턴 애니메이션은 잘 알고 있는데 월터반은 잘 모르지. 내가 처음에는 월터반 옷을 좀 많이 사 입었어.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서 그런 특이한 옷을 하는 사람들인데 나머지는 나도 잘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앤드물 메스터고 앤드물 메스터는 그러니까 똑바로 생긴 옷을 약간 틀어가지고 입었거나 안에 거를 이쪽에 거를 버튼에다가 안에 걸 넣어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다 넣어놔서 한쪽이 처지게 해놔든지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헤치고 안에 브라우스가 길게 좀 커다란 걸 입혀가지고 축 처지게 한다든지 이런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거를 약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느낌을 내게 하는 식의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드리스만 노턴도 찾아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기 것들을 내가 지금 보여주는 초기 것들을 보면 아주 정형적인 모양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믹싱을 잘하거나 코디를 잘하거나 칼라 매칭이 좋거나 아니면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거라 잘 섞거나 이런 식의 디자인들을 해.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한 월터 디자이너인데 월터 디자인은 이거보다 훨씬 센 것도 많은데 얘도 되게 센 것 같지만 잘 보면 그냥 양복 위아래에다가 프린트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벨기에 디자이너들이 각광받을 수 있었던 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그 전에 막 마틴 마젤라나 뭐 이런 애들이 진짜 너무 희한 뻑적한 걸 막 하고 있었는데 뭔가 딱 정제된 느낌에서 그때 같이 떴던 게 누구냐 그런 미니멀한 옷들이 막 뜨기 시작했거든. 근데 그 미니멀한 것들을 살짝 깨면서 그러니까 해체주의적인 실루엣인데 되게 절제된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서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드러내게 한 거야. 이런 엔트워프에서 공부했던 디자이너들이 와서 막 컬렉션을 하면서 패션계를 갑자기 자기네 쪽으로 확 끌어들인 거야. 그게 90년대 후반 정도 돼. 쫙 끌어들였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 뒤로 지금 한 40이나 뭐 30대 말이나 했던 사람들이 지금 마티유 블라지 지금 샤넬에 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안토니오 바카렐로 이름도 힘들어요. 안토니 이 사람도 보면은 생로랑에 가 있는 사람인데 보면 이전에 자기 컬렉션은 다 까매. 다 계속 끝까지 까매. 그리고 다 슈트 같은 것들을 쫙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던 사람들이야. 드리스만 노턴에 가 있는 뭐 클라우너스도 그렇고 DJ의 글렌 마틴도 그렇고 그 컬렉션들을 보면 여기 지금 있는 게 지금 순서대로 하는 건데 다 이런 식의 옷들이야. 뭔가 제일 마지막에가 글렌 건데 디젤인데도 보면 진이야 진. 근데 요번 이 컬렉션에 보면 글렌 마스터가 이름 뭐야 어쨌든 이 디젤 컬렉션은 디젤은 원래 진 브랜드니까 진을 되게 잘 다뤄놨어. 누가 아까 진 한다고 그랬는데 진을 좀 보시면 되고 이런 식의 것들을 하고 라프 시몬스도 벨기에 출신이야. 라프 시몬스도 보면 되게 캐주얼한 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장틱한 데다가 하이무나 같은 그런 글씨 써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새롭다고 평가를 받은 건데 벨기에 디자이너들이 다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란한 쇼가 아니고 뭔가 막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딱
정제되어 있는 걸 딱 흔들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을 택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막 요새 하고 있는 거는 베릴로게라는 디자이너도 비슷한 스타일을 하고 있고, 왼쪽 거 같은 건 드리스만 노턴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요새 내가 좀 이 사람 잘한다 이렇게 줄리 케겔스라는 사람도 벨기에 출신이야. 보면 다 똑같이 해체주의를 살짝 가미했지만 되게 정제되어 있으면서 좀 뭘 흔들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디자인하는 건 벨기에 출신이라서 그래. 뭐 한국 디자이너도 그런 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잖아. 글로벌하게 한국 스타일이 다 전 세계를 지금 한국 문화가 흔들고 있는데 패션만 좀 약한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그 좀 아직까지도 무슨 사카 쓰고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국적인 느낌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고, 그런 것 중에 좀 내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의식주 중에 의가 제일 앞에 있어.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 다음에 식문화가 제일 중요하잖아.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외국 사람 몇 명 있으니까 뭐 얘기해보면 되겠지만, 한국에서는 내가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식당에서 음식 나오면은 자기가 막 조제해서 먹어. 도대체 요리사는 뭐가 되라고 자기가 조제를 해서 먹어. 요리사가 쫙 해서 줬는데 그걸 자기가 막 조리해서 먹는다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말 중에 우리 애기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자꾸 우리 애기 얘기를 하는데, 5살이니 얼마나 이쁘겠냐. 얘가 뭐만 물어보면 멜라 몰라 계속 그러는 거야. 근데 몰라라는 말이 외국엔 없어. 다 I don't know야. 알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몰라가 그냥 단어로 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 내가 지금 모든 나라를 다 알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모른다가 알지 못한다가 아니고 내가 아는 정도가 충분한지 정확하지 않아 이런 뜻이야. 몰라가 왜 너 모른다고 그래 얘기를 해야지. 설명을 하기가 힘들어서. 내가 모르는 음식이 나왔어. 너 점심에 못 먹었어. 몰라 그러면 모른다고? 먹었잖아. 나 아까 모르는 음식이 나온 거야. 근데 그냥 토마토하고 들어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알 수도 있고 좀 있으면 알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뉘앙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국 사람이 그런 걸 엄청 많이 잘하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한국 사람이 바다 쪽 밑에서 남쪽에서부터 타고 온 민족하고 북쪽에서 내려온 민족하고 합쳐졌어. 그래서 굉장히 유목민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만주족의 유목민이 내려온 게 맞긴 한데, 그 베이스에는 정착민이 된 해양 세력들이 올라와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보이는 어떤 것들이 그냥 꽉 뭉쳐 있는 느낌이야. 일본은 좀 달라. 일본은 굉장히 오랫동안 600 몇 년도부터 당나라하고 관계를 끊으면서 일본 나름대로의 문화 형성이 됐어. 그러니까 그게 당파풍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다 당나라 스타일의 뜻인데, 당나라가 망하면서부터 중국하고 교류를 안 하고 일본 내부에 그 섬나라 안에서만 복잡된 거야. 그래서 일본은 갖고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인 것 같으면서 굉장히 깊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한국은 좀 다른 거야. 좀 한국은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한국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내가 해줄게. 뭔 얘기를 하려면, 어떤 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려면 비슷한 것들을 비교를 하면 돼. 내가 쟤보다 큰가? 그럼 키를 재보면 되는 것처럼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되거든.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거가 동아시아이기 때문에, 동아시아가 뭐지? 이거부터 생각을 하면 될 텐데, 동아시아는 보다시피 중국하고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까지, 그 다음에 약간 러시아 쪽 약간 몽골 지방도 살짝 섞여 있는 데가 동아시아고, 이걸 이제 문화권으로 나눠 놓으면 동아시아 지역은 이렇게 돼. 이 문화권에 대해서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되게 옛날에 쓴 건데 관심사서 내가 되게 열심히 봤거든. 이 사람이 문화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문화 충돌에,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건 이슬람 문화하고 서구 문화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크게 날 거다 그랬는데 9.11이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주목받았는데, 이 사람은 여기 보시면 동아시아 문화 중에 일본 문화를 따로 뺐어. 일본은 동아시아하고 다르다 이렇게 산 거야. 그러니까 좀 웃기지. 그리고 사실 그 문화가 서구 중심으로 세계를 봤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야. 다
비슷한 웨이트로 보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되게 실망스러운 학자긴 한데 되게 여러 가지 걸로 자꾸 이렇게 거론이 돼. 이 책을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나누는 것도 문화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고, 이거는 한국인의 기원이라는 그 박정대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지금까지 그 인류에 대한 얘기 중에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DNA 분석을 해서 저쪽 인류가 어디서 왔는지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어요. 옛날에는 뭐 치아열 보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국인들은 다 북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줄 알았어. 북쪽에서 넘어온 줄 알았더니 이쪽에서 이렇게 쫙 넘어와서 이렇게 왔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DNA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올라갔다가 기원전 8,000년부터 5,000년 사이에 되게 그 날씨가 좋았을 때가 있어. 그때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만주, 지금은 초원이 돼 있지만 평야가 있거든. 지금 중국의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농사를 지은 거야. 근데 날씨가 추워지잖아. 그럼 쭉 내려온 거야. 그랬을 때 여기가 땅이었을 때가 있었잖아. 그때 이리로 가기도 하고 이리로 가기도 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건데 원류는 여기서 온 거야. 그렇지만 땅이 이어져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많이 왔지. 그리고 3,000년 정도에 송곡리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인이 돼. 이게 DNA로 밝혀졌어.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이 얘기는 아니고 신라 삼국시대 때 많이 넘어갔고 엄청 많이 넘어갔고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한반도인이 됐다, 이런 거고, 한국인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국 역사를 알고 싶은 이런 기원 역사로 된 책 중에는 제일 괜찮아, 이 책이. 그리고 여기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쪽은, 그 다음에 베트남, 여기는 어디 캄보디아인가? 약간 여기까지를 한자 문화권이라고 그래. 한자라는 건 뭔지 알지? 한자가 그러면 중국의 전유물일까? 그 얘기만 잠깐 해주면 여기 써놨나 모르겠네. 일단은 우리나라는 그러면 유목민의 후예일까? 지금까지는 유목민의 후예라는 거야. 뭐 흉노족의 후예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신라의 왕 비석에 우리는 흉노족의 후예라고 기말지에 뭐 몇 대선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한나라한테 대박 깨진 훈족의 왕자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김일제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게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사실은 유목민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아무르강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사람이 내려왔고, 그 중에 지배계층은 중국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배계층을 형성한 그쪽이라는 거고. 그럼 한자 문화권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난 여기에 중국에 대한 걸 써놓긴 했지만 중국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중국 얘기가 다 돼. 왜냐하면 중국의 북쪽, 황하 위쪽은 계속 그 옛날부터 유목민들이 다 지배하고 있었어. 유목민들이. 그리고 그 유목민들이 주나라 때는 한족이었지만 춘추전국시대는 북방 유목민이 해 있었고, 한나라 때는 한족이겠지만 56국은 흉노하고 선비족이고,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에 북조는 북방민족이고 남조는 한족이었지만 수나라는 북방민족이 세운 나라고, 수, 당, 송, 원, 명, 청인데 청나라는 만주족은 이쪽에 있는 민족이고, 그 만주족은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하고 되게 연관성이 많고, 만주족 이전에 뭐라고 그러냐, 여진족이라고 했을 때 이성계가 여진족하고 막 싸웠다 이런 소리 있잖아. 그때부터 한반도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있고, 한 1000년 전 정도부터 이렇게 따로 놀긴 했지만 사실 그 옛날로 넘어가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비슷한, 그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웠지. 그럼 청나라도, 만주족은 여기 평야가 있기 때문에 유목만 하지 않고 정착민이면서 유목을 해. 되게 특이한 족이야. 여기는 족속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유목민의 특징은 정착민, 정주민으로서 보면 안 되고, 이 사람들 계속 움직이거든.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서 좀 달라. 그 유목민들이 썼던 그러니까 한자의 기원이 어디야? 한자의 기원이 그 은나라 때의 갑본 문자가 시작이라고 그랬잖아. 그 3,000 몇백 년 전인데, 걔가 어디냐면 스키타이 얘기인 거고, 요쪽에 황하 위쪽이야, 위쪽. 근데 여기에 은나라라는 나라 자체가 유목민의 나라야. 근데 거기서 갑본 문자가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3,500년이 아니고 한자가 5,000년 전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어, 계속. 왜냐하면 더 위로 올라갔더니 여기서 홍산 문화가 터졌는데 이건 동이족 문화야.
이 환장하겠는 거야. 계속 캐면 캘수록 한 나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중국 사람, 여기 중국인이 없어서 그런데 중국 사람 참 안타까운 거죠. 한족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네들 한족을 DNA로 분석해봤을 거 아니야. 원래 한족의 진나라는 여기 중앙에, 그러니까 여기 그 무슨 회랑이라고 있어. 그 오르도스 옆으로 무슨 회랑이라고 있는데 그 회랑을 지나서 이쪽으로 실크로드가 이어지는 그 회랑 밑에 쪽에 있는 작은 땅이 진나라였어. 그리고 그 진나라로부터 시작된 게 한족이거든. 근데 한족의 피를 따져보니까 다 남반구 사람, 북방 사람 다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족이라는 뜻은 정신적인 문화적인 범위지 그게 어떠한 특정 민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 사람들도 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한족이 뭐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 한자 문화권을 다 통틀고 있는 거고 지금부터 옛날 얘기인데 그게 다 같겠어. 그 안에 한국도 있는 거고 그런 얘기들인 거고 이거는 다 넘어가서 필요 없고 그러면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 동아시아 사상이라는 게 유목민을 포함한 지금 중쪽에 흉노니 돌고리니 돌고리 한국으로 음차한 얘기고 원래 뭐야? 투르크족이라고 알지? 투르크족. 그럼 투르크족이 지금 무슨 나라 만들었어? 터키 만들었어. 투르키예하고 몽골하고 누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투르키예가 투르크족이란 말이야. 그 돌고리 어디 있었는데 이 북쪽에 다 있었던 거야. 그 돌고리 흥했을 때 밑에가 무슨 나라였더라. 어쨌든 중국하고 대륙하고 계속 맞닿아 있었던 거지. 저 위쪽은 그러면 그 흉노가 망한 다음에 4세기인가 5세기 때 훈족이 나타나가지고 유럽을 쳐서 유럽에 게르만의 대이동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 왜 그러냐면 그때 기온이 뚝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 위쪽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훈족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유럽을 친 거야. 그러면 몽골이 그 징기스칸이 기운이 넘쳐가지고 유럽까지 쳐들어간 게 아니고 몽골이 그때 기후 변화로 몽골에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유럽으로 쳐들어간 거야. 다 기후 변화 때문인 거야. 지금 기후 변화 일어나는 게 식량 문제로 바뀔 수도 있어. 이건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 소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옮겨간 거고 동아시아의 근간 사상은 유가하고 도가가 있어. 유가하고 도가. 유가는 누가 만들어? 공자. 도가는 노자. 노자는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노자는 도가도 비상도 이게 노자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 효도는 효도하세요. 충효 이런 건 공자고 그 다음에 의리 따지는 거예요. 이건 맹자가 의리고 그 다음에 도사들 있잖아. 도사 군 타고 다니는 도사는 노자야. 노자 도를 하십니까? 이건 노자야.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동아시아의 문화 베이스에 다 있어. 아빠한테 효도해야 되잖아. 그치? 지금은 아직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고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의리를 지켜야지. 뭐 이런 거 맹자 쫙 깔려 있고 그 덕이 있어야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도를 하십니까?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 그런 것들이 다 밑에 깔려 있는 거야. 여기에 그 중에 동양의 음양론은 일종의 모순론이다 뭐 이렇게 썼는데 그거보다 도가 사상이 동아시아의 사이적인 예술의 완성에 영향을 주었다.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내가 이게 수묵화로 논문 썼었어. 수묵화로 논문 써서 학회에서 내가 상도 받았어. 수묵화 전문가라는 거야. 웃기지? 수묵화 전문가인데 우리나라 수묵화 중에 제일 유명한 거야. 세한도라는 거. 세한도라는 게 사이가 뭐냐면 사자가 사진 사자야. 그러니까 그 사이적인 그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이나 체여서 사이 그 의미가 있는 그림을 그린다는 건데 문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 그린 그림이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일본은 무사들의 나라잖아. 일본은 화가가 따로 있어. 우리도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들을 옛날에 그 화가들보다 문이나가 그린 걸 제일 치는 거야. 그래서 이 추사가 그린 그림도 문이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적인 성취를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서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런 거야. 그게 사이적이라는 거야. 이게 이 추사 그림은
내가 그거를 뭐 깔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추사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되게 비슷하지. 이게 그 원대 4대가라고 그러는 원사대가라고 그러는 황공만 오진 예찬 왕몽 중에 예찬 그림이거든. 근데 이게 이 그림이 갈붓으로 그린 거야. 그냥 붓을 말려가지고 먹을 탁탁 쳐서 이렇게 그린 건데 그거하고 똑같이 그린 거야. 그냥 자기가 예찬풍으로 그렸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그림이 추사 건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추사가 인정받는 이유는 중국에 가서도 중국 사람들도 추사가 대단하다고 그렇다. 그래서 한국 와서 추사는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거를 아직도 그래. 한국에서 대단하면 대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 빌보드에서 몇을 했더라. 이걸 계속 따지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잘하면은 잘하는 거지. 근데 그게 그 옛날부터 그런 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야.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한자 문화권의 영향이 있는데, 한자 문화권에서 있던 예술은 뭐가 있냐면 창작자와 향수자가 같다 이런 말이 있어. 뭐냐면 지금은 모두 다 글을 알지만 옛날엔 글을 몰랐잖아. 한자가 어렵잖아. 그 한자로 시를 쓰면 한자를 모르면 그 시를 보고 와 멋지네 이걸 못 하겠는 거야. 옛날엔 최고의 놀이가 술 마시면서 시 짓는 거였는데 그거를 놀 수가 없는 거야. 한자를 못 하니까. 그래서 짓는 사람과 이거를 누리는 사람이 같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한자 문화권의 특징이야. 지금 한자 문화권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고, 역사적인 특징은 보면 중국 역사하고 일본 역사까지 내가 찾아서 놨는데, 중국 역사는 200년마다 왕조가 바뀌어. 한국 역사는 500년마다 왕조가 바뀌어. 위로 가면 1000년 동안 가기도 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바뀌어. 일본은 한 번도 바뀐 적 없다고 지들은 그러는데 그렇진 않고, 뭐 에도,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시대 그러잖아. 그 헤이안 시대는 헤이안 도시의 시대라는 거고, 나라는 나라 도시의 시대라는 건데, 야마토 정권이 들어선 다음부터 외라는 말을 외국에서 썼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 일본 똑같은 건 맞고, 얘가 그 헤이안 시대가 지난 다음에 카마쿠라 막부 시대부터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메이지 유신이 날 때까지는 카마쿠라 막부가 그 무신 정권이거든. 그 무신 정권 시대에 있었어. 무신 정권이 있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을 다 갖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무신 정권이 언제 있었어? 전두환 때하고 박정희 때 있었잖아. 그때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리고 그게 되게 익숙한 거야.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일본이 그래서 너무 좋아. 비슷하거든. 되게 그런 것들이 있어. 그렇게 그 차이가 있다는 거고, 이게 뭐냐면 그 옛날 게 좋은 거라고 아직도 여름 옷은 못이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못이보다 좋은 원단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내가 과거로는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옛 것이 좋은 거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뭔가 예전에 뭐 대단했던 거나 그걸 붙잡고 그 이권을 계속 지키고 싶은 건데, 그럴 필요가 없고, 5000년 한반도 역사상 지금처럼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집중을 받고 잘 살고 강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 나라를 문화 대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걸 만들기에 우리는 옷을 할 거니까 옷 쪽으로 이런 느낌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사대주의 갖다 집어치고, 이 사대주의 중에 제일 어이가 없는 게 병자호란 일으킨 거 아니야. 그 안주에서 걔네가 그러니까 홍타이지가 내려와가지고 명하고 끊고 나랑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기만 했으면 끝날 일인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랬다가 쳐들어와가지고 노예로 끌려간 사람 60만 명 이상, 죽은 사람 3만 명. 그 옛날에 그때가 인구가 200만인가 밖에 안 돼. 인구 중에 얼마야? 4분의 1도 더 넘게 죽은 거야. 이게 미친 짓을 할 일이야? 지금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도 비슷한 일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 여러분 시대에 정치에 관심 없어도 되는데 큰 거는 이렇게 봐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한중일 문화체는 젓가락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 재패는 나무고 한국은 쇠고 중국은 대나무야. 길어. 이거 그냥 식생활하고 식자재 때문에 그런 거야. 뭐냐면 한국 철이 많았거든. 그래서 철구를 해놨는데 들고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들고 못 먹으니까 숟가락이 필요한 거야. 일본은 들고 먹으면 되고, 동남아시아도 나무가 많으니까 못 끼거든.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은 탕 문화가 많거든요. 탕을 이렇게 건져서 먹어야 돼서 긴 게 많은 거고, 이거는 그냥 식문화 차이인 거고, 이건 차이로 해놓은 거고.
중화 사상은 이렇다는 거고, 유럽은 되게 여러 나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유럽의 나라들은 국왕들이 다 친척들이야. 아까 얘기한 벨기에는 왕이 없으니까 독일에서 왕 빌려왔어. 그래, 독일인가? 맞을 거야 아마. 독일에서 빌려와가지고 지금도 왕이 독일 사람이야. 여기 이게 영국 에드워드 7세 장례식에 참가한 사람들인데 9개국 나라 사람들인데 다 친척들이야, 친척들. 그러니까 유럽은 그래서 이유를 할 수 있는 거야. 이유. 일본은 지금도 천황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자식이래. 거기 일왕이. 그러니까 제정신 갖고는 지금 그걸 인정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빠져 있는 거지. 자, 그럼 한국은 어떨 것 같냐면, 한국은 계속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애민 사상.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농자 천하지 대본. 농자를 최대한 잘 보살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 한국에 나중에 자국민을 노비로 쓴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 한국을. 그러니까 한국에 노비 제도가 있는데, 노비 제도가 나중에 후반기까지 가면 인구의 30%까지가 노비인 거야. 근데 그 노비가 자국민이야, 자국민. 다른 나라는 자국민이 노비가 없어. 어떻게 해서 노비를 만들었겠냐? 전쟁해가지고 끌고 와서 노비를 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전쟁을 하니까 노비가 없는 거야. 근데 왜 노비가 됐겠어? 이게 한 집단마다 이런 귀족들이 있으면 귀족들도 세금 내야 되는데 평민을 하면 얘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나 니네 노비 할래 그러고는 땅에서 얘한테 세금을 내고 여기서 한꺼번에 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직원 한 거야, 직원.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고 있는 그 노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서 노비가 많아진 거야. 그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박 씨하고 김 씨가 지금도 제일 많은데 박 씨, 김 씨는 성씨가 생긴 지 2000년이 넘었어 지금.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그 성씨거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하나 망하잖아. 그러면 그때 지배계층은 다 죽여버려가지고 성씨가 사라져. 근데 한국은 계속 그 성씨가 있는 거야. 그 지방에 있던 그런 호족들이나, 그 호족은 아니지, 그 중앙집권제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각각의 파워를 갖고 있는 거야. 좀 다른 식이지. 그래서 옛날에 전쟁을 해서 어디 땅을 뺐으면 땅만 뺏는 게 아니고 땅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것까지 한꺼번에 다 뺏는 거야. 그래서 노비 만들거나 이래서 그거를 착취하거나 이랬는데 한반도에서는 그런 일이 천몇백 년 동안 일어나질 않은 거야. 왜냐하면 그 안에서 윗사람들은 싸워가지고 바꿨지만 이성계가 싸워가지고 고려에서 받은 것 같아? 아니야. 그냥 내놔. 그래가지고 받았어. 고려에서 그냥 넘어왔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라가 유지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긴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지금도 너희들 다 똑같이 생각하잖아. 만약에 이재명이 잘못하면 어떡할 거야? 바꿔야지. 근데 미국은 못 바꾸는 거야. 힘든 거야. 일본이 바꾸겠어?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다가 아유 뭐 괜찮겠지 뭐 이러고 있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우르르 다가가지고 야 너 그만둬라 그러면 그만둬야 된다. 그런 일을 50년도 안 됐는데 2번이나 일으켰어. 그러니 우리나라 대통령 하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그냥 감옥 가야 돼. 근데 이제는 그걸 대충 아니까 그렇게 안 하겠지. 이게 가능한 게 각자가 다 자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되게 특이한 민족인 거야.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고, 옛날에 일본이 쳐들어왔어, 외가 쳐들어왔어, 병자호란 났잖아, 쳐들어왔어. 그러면 전쟁 누가 했냐? 의병이 했어. 의병이 누구야? 그 동네에 귀족이 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거기에 있는 일반인들이 모여가지고 살자고 전쟁을 한 거야. 굉장히 특이한 나라고, 그런 게 한국의 베이스에 있다는 얘기고, 일본은 군정인데 이 도저히데키가 누군지 알지? 그러니까 전범이야. 이게 목매달아 죽였나 뭐 이래가지고 죽은 전범인데, 잘 보면 여기에 훈장 잔뜩 달고 있잖아. 이렇게. 내가 훈장이 잔뜩 달고 있어도 그것도 포멀일 수 있다 이런 거고, 북한 TV 나오면 여기 훈장 잔뜩 달고 있잖아. 그런 게 북한이 지금 군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군부가 지배라면 두 가지가 생기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후스마에다가 금칠해가지고 저거 직접 그러니까 보론해가 좀 많이 다녔는데 한국일 때문에 금칠을 해서 진짜 화려하게 해놨고, 왜 그런데 이 지붕이 큰 일본식 집에 안에 금박으로 쫙 해놓으면 이런 거 있잖아.
일본 그릇 보면 까만색에다 끝에 이렇게 금색 칠해져 있잖아. 이게 일본의 건축책 중에 되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일본은 지붕이 한국보다 커. 그 한해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통으로 만들기 때문에 크게 할 수 있거든. 그늘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데 약한 빛이 들어왔을 때 금색 그릇이 딱 있으면 여기가 바짝바짝바짝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금색의 빛이 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군부에서는 화려할 때는 금칠을 그냥 해놓는 거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기 뭐 아무것도 없다 사비 와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식 다도 뭐 이런 거 보면 그 다다미 6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 가면 국왕도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다도를 해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매화 하나 갖다 놓고 이런 게 사비 와비 그러는 거고. 일본의 정원식 중에 차정원이라고 해서 차를 마시는 정원이 보면은 되게 작은 집에 지붕도 낮고 밑에 이렇게 물 뜨는 데 하나 있고 징검다리 같은 거 있고 그게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정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그러니까 그 전략하는 것 같고 뭐 이러는 것 같고 또 되게 화려할 때는 엄청 화려하고 이런 이중성을 띠고 있는 게 일본의 미식이야. 그럼 한국은 어떨 것 같아? 한국은 안 그래. 사실 지형은 그렇고 쉬어야 되는데 그냥 가자. 그 한중일 건축을 보자. 이게 세 가지를 놓은 건데 이거 건축책은 누구 책이더라. 어쨌든 3가지 책인데 보시면 저쪽 거는 경복궁이고 이거는 중국 거 그 예원인가 그런 거고 원래는 남쪽에 이런 게 많어. 그다음에 이거는 일본 사찰이야. 가서 내가 다 찍은 건데 저 지붕을 봐봐. 지붕. 딴 얘기는 안 하고 지붕 얘기만 해줄 테니까. 지붕을 한옥을 지으려면 어떻게 짓냐면 한옥을 짓는 걸 직접 봤거든. 그거는 경주 때 이렇게 짓는 거를 가서 보고 싶어가지고 보면 위에 올라가서 석가래가 나무를 잘라오면 나무가 똑바르지가 않잖아. 그럼 휜 걸 놓고 봐봐 똑바른지 봐봐. 맞아 딱 놓고 하는 거야. 이 나무 휜 거대로 그대로 그 지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붕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산들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중국은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 끝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어쨌든 뭐란 부재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야. 남쪽이 그래. 남쪽이 어디냐면 황하 밑에 쪽, 그 양쯔강 쪽 보면 거기 호수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거기가 정원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했어. 그래서 북경에서 있는 경극 같은 것도 원래 그 남쪽에서 있었던 그런 그 연극들이 북경으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북경극이 되면서 경극이 된 거야. 패왕별이 이런 걸 한번 봐라. 진짜 기가 막힌 영화가 있는데 이 경극에 대한 거는 어쨌든 뭐 경극도 알게 된 이유가 있어. 어쨌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호수 주변에 있었던 그 정원 문화가 발달하고 풍류와 음악이 많은 데서 날아갈 듯 지붕을 지은 게 중국 스타일이야. 그러면 중국도 북쪽으로 가면 지붕이 내려와. 한국하고 되게 비슷해져.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귀규술, 그건 기억나서 귀규술이라는 걸로 해서 평평한 데다가 끝에만 살짝 올라가게 딱 만든 거야.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어. 그러니까 일본은 지붕이 그 실루엣을 생각하면 일본은 땡 이렇게 생겼어. 중국은 철렁, 한국은 중간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은 딱 그 3단계를 다 갖고 있고 중국이 제일 솔직해. 한국은 뭐 그럴 수도 있죠. 이 정도 얘기하는 거야. 일본은 혼내라고 들어봤어? 혼내 뭐냐.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은 나하고 너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 일본은 나, 우리,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혼내는 우리한테까지만 있는데 진짜 혼내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속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게 옛날 그 공부 시대 때 말 잘못하면 죽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 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본은 더 속 얘기를 안 하고 한국 사람은 뭐 중간 정도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제일 많은 거고 중국은 막 시끄럽고 막 자기 주장은 엄청 솔직한 거야 그냥. 그런 차이들이 있다. 그래서 한국 건축은 보면 이게 한국 건축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한국 건축은 이렇게 그 사랑채, 안채, 이렇게 별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사랑채가 있고 아빠가 있는, 그 다음에 안에는 숨겨놓은 안채에
어머니가 있고 그 앞에 마당이 있어. 마당, 안채마당. 안채마당에서 행사들을 하는데 마당은 항상 비어 있어. 유사토로 깔려 있고 비 오면 쭉쭉 빠지고. 그럼 마당에서 뭐해? 김장 지으면 마당에다 깔아놓고 거기서 김장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치우고 결혼식 하면 마당에서 그 천막 쳐놓고 결혼식 하고. 그러니까 마당이라는 데를 해놓고 계속 다른 식으로 쓰는 거야. 다른 식으로 마당을 뭐 이렇게 할 때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광화문에서 데모 많이 하고 행사했잖아. 광화문이 뭐냐? 광장으로 지금은 되어 있지만 원래 우리나라는 광장을 따로 두지 않았어. 길을 그냥 광장으로 썼어. 그런데 유럽에 가면 무슨 광장이 되게 많은데 가보면 되게 조그매. 그리고 그 광장에 모일 만큼만 모일 수밖에 없게 돼 있고. 한국은 길이 다 광장이야. 그런 윤석열 대통령 막 탄핵하고 막 이랬을 때 막 엄청나게 있을 때 오만 길들 다 막고 그냥 거기서 행사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게 광장 문화가 있는 거야. 마당 문화라니까. 항상 비어 있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화가 되게 많은 거야. 변화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중국 건축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사하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하번을 계속 키우면 자금성이 되는 거야. 자금성. 저 옆에 있는 게 자금성이고 이게 경복궁이야. 오리지널. 자금성 경복궁 별로 차이도 없지. 그리고 한국에 무슨 궁이 되게 적다는 건 일본 일제시대 때 다 들어다가 통째로 들어다가 일본 호텔로 옮기고 막 이래서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복원 중인데 2003년까지 30년까지 복원한다고 그러더니 또 늘렸대. 저기나 돈을 써서 다 복원을 하려면 하든지. 그런데 두 개의 궁의 차이는 별로 안 큰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왕이 일하는 그 건물이야. 그거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차이가 그냥 내가 대충 봐서 5배는 차이 나. 왜냐하면 한국 조선 임금들은 뭐 하면 안 돼. 낭비하거나 화려하면 안 돼. 그래서 작게 만든 거야.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 일본 건축은 안에 그 후쿠마하고 효지라는 게 있어. 후쿠마는 가벽을 얘기하는 거고 효지는 저런 종이로 만든 벽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한국은 밖에서 보면 격자가 보이지 일본은 밖에서 보면은 평면이 보여. 안쪽이 격자야. 이 두 개가 틀린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후수마를 떼가지고 안에를 빵 튀어. 이것도 하는 게 지붕 때문에 그래. 한국은 지붕을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기둥이 좀 없이 지금 넓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뻥 터져 있고 일본식 가옥에서 자본 적이 있는데 우리 후배 중에 일본식 가옥을 불화받아가지고 명동에 살았던 친구여서 가봤는데 거기는 가서 소곤소곤 얘기해도 옆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옆에서 다 들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한국은 아까 봤지. 따로 떨어져 있어. 여기서 살인이 나도 몰라. 다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개별성하고 이런 집단성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아까 지붕 얘기한 거고. 그러면 이제 옷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아유 뭐가 아파. 내가 2년 동안 쓴 논문을 지금 1시간 만에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한국, 중국, 일본의 옷을 이제 비교해 봐야 되잖아. 자,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자. 중국 옷 중에 유일한 중국 옷은 시임이라는 옷 하나밖에 없어. 한국 옷 중에 유일하게 한국 옷은 두루마기라는 옷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섞였어. 그건 명나라 때까지 중국 옷은 다 치마야, 치마. 근데 한국 옷은 치마인 것 같지만 이거는 당나라 때 옷이고, 일본은 당나라 때 받은 걸 가지고 계속 바꿨어. 그래가지고 당나라 때 입었던 긴 옷들은 계속 공과라고 해서 싸움 안 하는 애들이 계속 입었었고, 무가일들은 바지를 기본으로, hakama를 기본으로 한 그런 옷들을 입었었어. 그리고 일본의 옷은 특징이 뭐냐면 기모노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름이 고소대가 기모노가 됐는데, 가장 격식을 갖춘 옷이 뭐냐면 같은 옷을 열 몇 겹을 입는 거야. 주니 히토에라는 옷인데 이게 10겹이라는 뜻인가? 뭐 그래. 그래서 같은 것을 계속 입으면 두꺼워졌잖아. 그러면 그게 품이 있는 거야. 그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일본은 하나 둘 계속 똑같은 걸 이렇게 겹쳐 입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모양이 똑같아. 접으면 왜 일본 옷들의 문양이 있냐면 여기 있고 이거
룸닥지라고 그러나 이 문양이 있는 거는 목욕탕에 갈 때 옷을 벗어도 놓으면 옷이 다 똑같아가지고 구별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구별하려고 문양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문양이 생긴 거고 다 똑같아. 무슨 소리? 이게 그냥 군부 같은 거야. 다 교복 똑같이 해놨잖아. 한국 사람은 교복 싫어해. 왜 자꾸 교복을 똑같이 입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알아서도 입으면 되지. 그게 일본식인 거고 한국은 한국의 한복은 밑에가 치마인 것 같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치마는 덧치마고 안에 바지 입고 있어. 한국 기본적으로 바지 저고리야. 그리고 위에다가 걷어 입는 거 두루마기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아. 이렇게 올려서 입은 것만 뭐 남존여비 막 이러면서 이런 거지. 그거 빼고는 다 똑같아. 한국에서는 모든 옷이 다 똑같고 여자만 덧치마를 입은 거야. 그것만 다른 거고 중국은 되게 일자처럼 보이는 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안에다가 뭐 일본 옷을 막 뭘 덧대고 어떻게 하고 뭐 이거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 많이 까먹었는데 여기에 대대고 여기에 끈이 있고 이 끈만 제일 위에다가 기모노 제일 위에다가 묶는 그 끈만 만드는 어떤 동네가 있어. 그 끈 만드는 거 막 나오잖아. 그걸로 나온 만화 영화 있잖아. 그 끈 만드는 거. 너의 이름은 뭐 이런 거. 일본에서는 아까 그 자수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네들끼리 들들 볶아가지고 얘네들 이동도 못해. 그리고 가업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직업도 못 받고. 그래서 1000년 동안 하고 있는 애, 200년 된 애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것들이 아이템이 되게 좋은 게 많은 거야. 한국은 당연히 있긴 있었는데 일제시대 30년에 어쩜 이렇게 홀라당 다 까먹었는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다시 다 재건을 해야 되겠지? 옛날 걸 재건할 거야? 옛날 건 재건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마인드를 가지고 새 걸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입어, 마음대로. 이게 교수님이 좋아하는 부석사인데 그 집을 딱 짓는 거예요. 한국이 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짓다가 이렇게 휘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다가 예, 이리로 가자. 이러는 게 한국식이야. 하이말도 그렇고 숙제나 가보여요. 자, 한국 디자인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얘기해 줬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얘기해 줄 거고 재미는 하나도 없지. 그래도 대충 감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디자인 앞으로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 스타일은 어떨 것까를 무슨 한복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감정 같은 게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잘 엮어냈으면 좋겠어. 유럽에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유럽에서 계속 지금 잘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네 문화니까 걔네들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니? 그렇게는 할 수 없어. 근데 우리 거 가지고 한복을 갖고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옷 입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여기서 어떤 시의 거의 방향을 잡으면 세계를 훑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해 보시라고. 나는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 세계 최고의 디자인을 만드는 거라서 그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다음 시간부터는 시작하기 전에 아마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어떠한 계보로 인해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이런 설명들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디자인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알았죠? 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